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21년 11월에 문재인 정권에서 파리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내용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안이 2022년 3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 고부터 1년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3월 21일에 우리 사회를 향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국회에서 설명이 있었을 때 야당으로부터도 환영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단체들로부터도 차라리 폐기하라라는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서 만든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반발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다음은 세 가지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무엇이 문제인가, 핵심 논란거리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2030년까지 제대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볼 수 있는 저 책자가 이번에 나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자가 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노동 부문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에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용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차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게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아주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그 문제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 하는 그 내용만 보고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줄인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유엔 사무국에 우리의 계획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던 우리나라의 그 NDC에서 각 세부 항목별로 2030년까지 줄이고자 했던 탄소 감축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것들에 약간 그 손을 대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1.4%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유엔에 제시했던 우리나라 NDC에서는 산업 부분에서 14.5%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약 3.1% 정도의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더 완화시킨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불빛 보면은 뭐 산업 부분에서 14.5나 11.4나 약 3% 남짓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이 산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의 부담을 3% 정도 줄이면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업 부분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제시했던 것보다 3.1% 정도 더 여유를 주는 대신에 그것을 이 전기 생산 부문에서 약 1.5% 정도 더 많이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으로 이것이 에너지 전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1.5% 정도 더 많이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는 8.9% 정도 목표치를 대폭 낮춰 놓았습니다. 대신에 원전을 늘린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도 석탄 발전소의 그 가동을 많이 줄여갑니다. 그 대신에 석탄 발전이 담당했던 전기를 원자력 발전으로 그렇게 많이 대체를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항을 부르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 양이 대체로 보면 한 2억 6천만 톤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약 75%는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줄이는 것으로 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 하에서는 1년에 약 1,000만 톤 정도의 아주 작은 양만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 감축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가 하면 이 정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차기 정부에서 지키라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은 님비 현상에 빗대어서 님기 현상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님기라고 하는 것은 내 임기 중에는 안 돼 이런 얘기죠. 님비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뒷마당에는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님비 현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임기 내에 줄이려고 하면 다른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곳에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안에는 안 하겠다. 대신에 다음 정부에서 다음 정권에서 하라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 기후변화 협약이 1992년에 통과가 되었고 1997년에 교토정서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여러 나라에 주어졌죠. 물론 그때 의무 감축은 선진 37, 38개국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무 감축이 아니라 성실 감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실 감축 의무라 해서 그 의무를 안 지는 것은 아니고 유엔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증가해 가는 것을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에 담아서 유엔에 제출을 하는 그런 의무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윤석열 정권뿐만이 아니고 앞에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 앞에 그 노무현 정부까지 이 모든 그 정권들이 보면 자신 당대에는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그 다음 정권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책임뜨는 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는 우리가 의무 감축이 아니라 성실 감축 국가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은 받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파리협정에서는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한 195개국이 모두 의무 감축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4년부터 그 전에 2020년, 2021년에 걸쳐가지고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사무국에 제출했던 NDC죠. 그 해당 국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부터는 이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앞 정부에서 했듯이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은 임기가 윤석열 정부는 2027년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특히 29, 30년에 가서 대폭 줄여라 이런 식으로 그 보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9, 30년에 가서 그렇게 갑자기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책임 떠는 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28년 이후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많이 줄일 수 있을까 하면은 저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CCUS 기술을 2028, 29 될 때까지 열심히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29, 30년 되었을 때 과학기술 앞으로 미래에 개발이 될 탄소를 포집해서 땅에 묻는다든가 혹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술이 앞으로 2027년 안에 상용화될 정도로 많이 개발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줄인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국내에서 줄인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자국 내 책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등한시하고 대신에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국내 실적으로 잡아준다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의 정신에도 좀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런 안을 냈을 때 유엔에서 과연 인정해 줄까 하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계획의 비전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뭐 어떤 정부에서든지 간에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아주 매력적인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제시한 것이 실천 계획으로 실천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하고, 그리고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발전을 하도록 도모한다라는 계획을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토를 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 목표도 보면은 탄소 중립도 달성하고
녹색 성장도 달성하겠다. 요새 보면은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그 유엔의 EU의 환경 기술 지원법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일본 이 모든 나라에서 이 녹색 성장, 녹색 기술 성장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뭐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그 3대 정책 방향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실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합리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질서 있는 전환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를 준수한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초당적 협력. 그러니까 이 국힘당, 여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뭐 정의당 이런 여러 정당들하고 초당적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중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뭐 야당의 반발이라든가 시민사회의 반발은 나오지 않겠지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서상으로만 나와 있고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주도한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서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 실현이 안 된 그 미래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탄소를 줄이는 곳으로 적용시킨다는 뭐 이런 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4개의 전략과 그리고 각 전략별로 3개씩 세부적인 과제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얼핏 읽어보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아주 바람직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현 정부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안한 그 결과하고 그리고 그 법안이 나올 때까지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12개의 안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좀 꼼꼼히 따져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은 그런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개별적인 하나하나는 또 강연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각 항목이 되겠죠.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를 기존 NDC 하는 것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 NDC를 만들 때 유엔에 우리는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반영시킨 새로운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것이 이쪽 색깔을 넣어놓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 부문에서 원안보다 한 3% 정도 줄이고 그렇게 줄였던 안을 원전에 의존해서 전력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을 한 1.5% 줄인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CCUS 지금은 뭐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2027, 28 이때까지 앞으로 한 5년, 6년 동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꿀뚝을 통해서 나가는 탄소를 포집해서 그것을 땅에 묻든가 혹은 CO2를 전기 분해를 하면 탄소와 산소 분자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 탄소를 이용하는 그 탄소만 만약에 우리가 포집을 해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 섬유를 만들 수도 있고 탄소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또 만들 수가 있고 그 탄소로부터 의약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일상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한 1% 정도 달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축, 해외에서
배춧가루를 산다든가 혹은 해외에서 가서 플랜트,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혹은 해외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업 실적을 달성한다든가 이런 몫으로 과거보다 약 4% 줄인다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적으로 보면은 산업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인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논란의 핵심거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것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 않는가라는 뭐 의구심은 좀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이 NDC의 경우에도 당시에 우리 사회로부터 시민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던 거죠.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 후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많은 반발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탄소 중립 녹청자 기본 계획이 국회에서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야당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인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탄소 중립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의원이죠. 얼굴을 보면은 상당히 삐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한 7분 정도 발언권이 의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소영 의원은 3분간 발언을 하고 4분 동안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입을 꼭 닫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설명하러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기가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야당의 그 반응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소영 의원이 그 국회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감을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 날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소영 의원의 소감입니다. 그 정부 인사들은 동료 의원들의 어떠한 질문이나 문제 제기에도 온실가스 감축은 2030년이 다 되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크게 반발을 부른다는 거죠. 27년, 8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는 거의 감축을 하지 않고 2030년이 다 되어서, 즉 2029년과 30년, 특히 마지막 2년 동안에 우리의 숙제를 다 하라, 이런 식으로 계획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되고 현실화된 감축 수단은 외면하면서,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그 재생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뭐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그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아주 엄청난 그 꼴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비중 30.2% 그것을 달성해도 사실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거의 뭐 꼴등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8.9%나 낮춘 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2030년경까지 신기술을 개발해서, 즉 CCUS가 되겠죠. 이걸 개발해서 감축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그들은 고작 4분간의 침묵, 이소영 의원이 3분간 발언하고 4분간 참았던 거죠.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과 불편함을 참아야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윤 정부 남은 4년간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정부의 기후 침묵을 견뎌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기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주 미미한 감축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버려둘 수는 없고,
이 정부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갖다 대폭 늘려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답을 할 것 같지 않다는 뭐 그런 소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배출 비중이 압도적인 이 산업 부분의 감축 의무를 완화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줄였을까 하면 얼마 전에 그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그러면서 그 왕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S-오일에서 대규모 석유 화학 제품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MOU가 체결이 되었죠. 그렇게 되면은 약 300만 톤 정도 탄소를 갖다가 추가로 배출하는 이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을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계획보다는 3%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 의존의 전환 부분 강화다. 그 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가지고 전력 생산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 의존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기술과 해외 부문에 증가를 하고 있다. 이 국내에서 줄여야 되는데 해외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미래 기술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동계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모든 나라에서 감수가 아니죠. 나타나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의 불안정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금도 마련하고 그리고 재교육,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로운 전환인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이 기본 계획에서는 이 정의로운 전환 부분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표에 보면은 2028년까지는 거의 탄소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29, 30년에 집중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2024년부터 이제 우리가 2년마다 유엔에 경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여기에서는 자국 내에서 탄소 감축 노력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도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대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은 조속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2027년, 8년까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다가 29, 30년에 가서 어쨌든 2030년까지 우리가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했으니까 2028년까지 안 줄이고 있다가 30년 다 돼서라도 줄이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2030년 되었을 때 목표에 갔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산이죠. 우리가 지금 빨리 줄여주면 대기 중에 농축되는 탄소량이 작아집니다만은 2028년까지 온실가스 계속 배출하다가 29, 30년에 가서 금방 줄이면 이 적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기 중에 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8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면 그때는 이미 자연이 너무나 지구온난화 효과 때문에 스스로 자연이 대기 중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대폭 감소되기 때문에 이미 그땐 가면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도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그 지구 환경을 지켜낼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제 국제사회에서는 2030이 다 되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제기구의 요구에도 걸맞지 않는 이런 기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구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이 위원회 탄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탄녹이 구성을 보면은 정부, 산업계, 에너지 연구기관에 대단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계, 교육계, 청소년, 시민사회 이런 곳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정의로운 전환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여러 분야에서 공평한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한 곳에 편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 반발 이걸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에 절대적 비중을 갖는 산업 부문의 책임에 부합하는 감축량 목표량 배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체 이런 세 군데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75%나 됩니다. 그렇게 이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의무감을 크게 가지고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곳에서 의무를 적게 지면 다른 곳에서 감당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줄여가는 기본 계획이 요구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네 번째 다음 정권을 넘기지 말고 이 정권에서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겠다는 이런 자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